우주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별 하나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밀도로 압축되면서 물리학의 모든 법칙을 한계까지 밀어붙이고 있죠. 도시 크기만 한 물체가 태양보다 무겁고 표면 중력은 빛의 속도 절반까지 물체를 가속시킬 만큼 강력합니다. 이게 바로 중성자별인데요. 블랙홀이 되기 직전 마지막 단계에 선 천체입니다. 그런데 최근 천문학자들이 발견한 중성자별 하나가 존재해선 안 될 괴물로 밝혀지면서 우리가 알던 물리학 전체를 다시 써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이 놀라운 발견이 어떻게 우주의 비밀을 풀 열쇠가 되는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은 유튜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별의 중심부는 끊임없는 전쟁터입니다. 한쪽에서는 중력이 모든 것을 안쪽으로 짓눌러 붕괴시키려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핵융합 에너지가 바깥쪽으로 밀어내며 저항하죠. 우리 태양만 해도 매초 6억 2천만 톤의 수소를 헬륨으로 바꾸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는데 이 에너지가 만드는 외부 압력이 중력의 내부 압력과 정확히 균형을 이루고 있거든요. 이런 균형 상태를 정수압 평형이라고 부르는데 수십억 년 동안 유지되는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깨지는 순간 별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태양 중심부의 온도는 무려 1570만 도에 달하는데 이렇게 극단적인 환경에서는 원자들이 전자와 원자핵으로 분리되면서 플라즈마 상태가 됩니다. 압력은 지구 대기압의 2500억 배나 되고 밀도는 금보다 8배나 높죠. 태양 중심부 물질 한 스푼이면 갓 태어난 아기 무게만큼 나가는데 올림픽 수영장을 가득 채우면 타이타닉호 전체보다 무겁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천문학자들이 이 모든 걸 어떻게 알아냈느냐는 거예요. 태양 중심에서는 핵융합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중성미자가 만들어지는데 매초 179조조조 개가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손을 태양 쪽으로 뻗으면 1초에 엄지손톱을 통과하는 중성미자 수가 지구 전체 인구수와 같을 정도거든요. 평생 여러분 몸을 통과할 중성미자 총 개수는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의 별 개수와 비슷합니다. 이 중성미자 개수가 태양 중심부 온도에 놀라울 만큼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천문학자들은 이걸 완벽한 온도계로 쓸 수 있는 거죠. 1920년대 영국 물리학자 랄프 파울러는 백색 외성이라는 신비한 천체를 연구하면서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백색 외성은 지구 크기밖에 안 되는데 태양보다 뜨거웠거든요. 밀도는 상상을 초월해서 각 입방미터가 10억 킬로그램이나 나가는데 설탕 큐브 하나가 코끼리 무게만큼 나가고 컨테이너 하나면 기자의 대피라미드 질량과 맞먹습니다. 이렇게 밀도가 높으면 당연히 무너져야 하는데 백색 외성은 멀쩡하게 버티고 있었죠. 파울러가 찾아낸 답은 양자역학에 숨어 있었습니다. 양자 세계에서는 두 개의 전자가 완전히 똑같은 상태를 가질 수 없다는 파울리 베타 원리가 작동하는데 이걸 고층 빌딩으로 비유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각 층이 에너지 준위를 나타내고 층마다 최대 수용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백색 외성처럼 물질이 극도로 압축되면 아래층부터 꽉 차기 시작하죠. 중력이 아무리 더 많은 입자를 아래층으로 밀어넣으려 해도 양자 물리학 법칙이 금지하면서 강력한 저항 압력이 생기는데 이게 바로 축퇴압입니다. 인도 출신 천체 물리학자 수브라마니안 찬드라세카르는 파울러의 연구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켰습니다. 그가 발견한 건 축퇴압이 무한정 별을 지탱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는데 백색 외성 질량이 태양 질량의 1.4배를 넘으면 축퇴압도 버티지 못하고 붕괴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한계를 찬드라세카르 한계로 부르는데 이 전환점을 넘는 순간 전자와 양성자가 융합되면서 중성자로 바뀌고 중성자별이 탄생하죠. 1054년 중국 천문학자들은 하늘에 갑자기 나타난 새로운 별을 기록했습니다. 거의 한 달 동안 낮에도 보일 만큼 밝았고 완전히 사라지는데 2년이나 걸렸는데 이게 바로 초신성 폭발이었죠. 오늘날 그 자리에는 개 성운이라 불리는 아름다운 가스구름이 남아있고 그 중심에는 중성자별이 숨어 있습니다. 초신성은 단 몇 초 만에
태양이 수십억 년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내는데 우주 어딘가에서 10초마다 하나씩 폭발하고 있거든요. 중성자별의 밀도는 백색 외성보다 1억 배나 높습니다. 중성자별 물질 한 스푼이면 지금까지 살았던 1080억 명 인류 전체보다 무겁고 크기는 고작 도시만 한데 런던이나 도쿄 정도 크기에 태양 질량이 통째로 들어가 있죠. 중력은 상상을 초월해서 탈출 속도가 빛의 절반 속도인 초속 15만 킬로미터에 달하고 산은 1mm도 안 되는 높이로 눌려서 우주에서 가장 매끄러운 천체 중 하나가 됩니다. 개 성운 중심의 중성자별은 1초에 30번 회전하는데 가장 빠른 것들은 초당 수백 번 회전합니다. 자기장도 냉장고 자석보다 1천억 배나 강해서 극지방에서 방사선 빔을 쏘아 올리는데 지구가 이 빔에 연속으로 맞으면 1년의 펄스를 듣게 되죠. 그래서 이런 중성자별을 펄서라고 부르는데 맥동하는 별이라는 뜻입니다. 놀라운 건 이렇게 극단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중성자별이 완전히 붕괴하지 않고 버틴다는 사실인데 여기에도 축태압이 작동하고 있거든요. 중성자별 표면에서 시작해 중심부로 내려가는 여정은 물리학의 한계를 탐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표면 위에는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대기가 겨우 10cm 두 떠 있는데 밀도는 다이아몬드와 비슷하고 온도는 200만 도에 달하죠. 그 아래 지각에서는 압력이 너무 강해서 원자핵이 이상한 구조로 뒤틀리는데 물리학자들이 핵파스타라고 부르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핵파스타는 존재가 이론에 불과하지만 시뮬레이션 결과 우주에서 가장 강한 물질로 밝혀졌는데 강철보다 100억 배나 강합니다. 표면 근처에서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거품 같은 구조인 르키 모양을 만들고 더 깊이 들어가면 압력이 올라가면서 스파게티처럼 길쭉한 모양으로 변하죠. 더 내려가면 시트처럼 납작해져서 라자냐 조각이 되는데 이 층이 두께는 고작 100m지만 무게는 지구 3000개가 넘습니다. 2019년 천문학자들은 NICER라는 X선 망원경을 사용해 제2복 740, 6620이라는 중성자별을 관측했습니다. 측정 결과 태양 질량의 2배가 넘는 가장 무거운 중성자별 중 하나로 밝혀졌는데 문제는 이렇게 무거우면 더 작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발견은 천문학계에 거대한 논쟁을 일으켰는데 기존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별이었거든요. 한 가지 가능성은 천문학자들이 잘못된 상태 방정식을 사용해 왔다는 건데 상태 방정식이란 온도와 압력에 따라 물질의 밀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하는 공식입니다. 중성자별에 대해서는 수백 가지 다른 상태 방정식이 제안됐는데 지구에서는 중성자별의 극단적 환경을 재현할 수 없어서 어느 게 맞는지 확인하기 어렵죠. 제쪽 40의 크기가 예상보다 크다는 건 내부가 덜 압축된다는 뜻인데 천문학자들 표현으로는 더 단단하다는 겁니다. 더 흥미로운 가능성은 중성자별 중심부에 뭔가 예상 못한 물질이 있다는 건데 한 가지 아이디어는 쿼크 수프입니다. 양성자와 중성자는 기본 입자가 아니라 각각 쿼크라는 3개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성자별 중심부에 엄청난 압력이 양성자와 중성자를 조각내서 쿼크로 분해시킬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쿼크를 붙잡는 초강력 결합을 깨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럼 중력에 저항할 에너지가 줄어들어서 별이 더 작아져야 합니다. 또 다른 후보는 하이퍼론이라는 입자인데 쿼크는 총 6종류가 있고 양성자와 중성자는 업쿼크와 다운쿼크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머지 4종류는 탑, 바텀, 스트레인지, 참쿼크인데 하이퍼론은 스트레인지 쿼크를 포함하는 입자죠. 1940년대 우주선 실험에서 발견됐지만 수명이 너무 짧아서 연구하기 어려웠는데 일부 모델은 중성자별 중심부의 극한 환경이 하이퍼론을 안정적으로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는데 하이퍼론이 존재하면 상태 방정식이 부드러워져서 중력 저항이 줄어듭니다. 그럼 내부가 더 말랑말랑해져야 하는데 제2074는 그 반대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쿼크수프나 하이퍼론 아이디어가 점점 불안정한 기반 위에 서게 됐는데 만약 이것들이 아니라면
대체 뭐가 중성자별 심장부에 숨어 있을까요? 놀랍게도 답은 암흑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1930년대부터 천문학자들은 관측되는 중력을 설명하려면 보이지 않는 물질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는데, 은하가 너무 빠르게 회전하거나 빛이 너무 강하게 휘는 현상들이 관찰됐죠. 스위스계 미국인 천문학자 프리츠 츠비키가 1933년 암흑물질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었는데, 흥미롭게도 그는 발터 바데와 함께 중성자별 존재를 처음 제안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만약 암흑물질이 존재한다면 거대한 별들이 우주를 이동하면서 일부를 빨아들였을 텐데, 그 물질이 중심부로 가라앉아 별이 중성자별로 변할 때도 그대로 남아있을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암흑물질을 추가하면 쿼크 수프의 상태 방정식이 굳어지면서 중력에 대한 저항이 늘어나는데, 이게 J20740이 예상보다 크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죠. 하지만 완전히 다른 가능성도 있는데, 1920년대 인도 물리학자 사티엔드라 나트 보스가 제안한 아이디어입니다. 1894년 새해 첫날 태어난 보스는 완벽주의자 성향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1924년 아원자 입자 행동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전시켰습니다. 영어 학술지에 게재하려 애썼지만 거절당하자 아인슈타인에게 직접 편지를 썼는데, 아인슈타인이 깊이 감명받아 직접 독일어로 번역해서 권위 있는 학술지에 게재해 줬거든요. 보스와 아인슈타인이 함께 개발한 보스-아인슈타인 통계는 완전히 새로운 물질 상태를 예측했는데, 바로 보스-아인슈타인 응축체입니다. 오늘날 물리학자들은 아원자 입자를 보손과 페르미온 두 진영으로 나누는데, 보손은 보스의 이름을 땄고 페르미온은 엘리코 페르미의 이름을 땄죠. 구별하는 건 스핀이라는 속성인데, 보손의 스핀은 항상 정수고 페르미온의 스핀은 보통 반 정도입니다. 보스-아인슈타인 응축체에서는 모든 보손이 같은 속도로 함께 움직이면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입자처럼 행동하는데, 만약 중성자별 중심부에서 보손 쌍이 만들어진다면 상태 방정식이 더 강해져서 중력에 맞서 바깥쪽으로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천문학자들은 제2겨740 같은 가장 무거운 중성자별이 사실 보스-아인슈타인 응축별일 수도 있다고 제안했죠. 하지만 제1링 740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든 여전히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무거운 중성자별인데, 그렇다면 중성자별은 얼마나 무거워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 질량을 초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1939년 로버트 오펜하이머와 조지 볼코프는 리처드 톨먼과 함께 중성자별의 최대 가능 질량을 계산했는데, 이걸 톨먼, 오펜하이머, 볼코프 한계라고 부릅니다. 조지 볼코프의 아버지 미하일은 스탈린의 강제 수용소에서 죽었는데, 조지는 다행히 북미에 남아 있었습니다. 초기 계산에서는 TOV 한계를 태양 질량의 70%로 추정했지만 1990년대 새로운 계산으로 2.2에서 2.9 태양 질량 사이로 대폭 수정됐죠. 하지만 한계를 더 좁히려면 철저히 현대적인 기술이 필요했는데, 2017년 여름 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2017년 8월 18일 천문학자 크레이그 휠러가 트위터에 암호 같은 문장을 올렸는데, 인터넷 탐정들이 주요 망원경 기록을 샅샅이 뒤진 결과 1억 4천만 광년 떨어진 NGC 4993 은하에서 뭔가 일어났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2달 뒤 공식적으로 비밀을 드러냈는데, LIGO 천문대가 역사적 신호를 포착했다는 거였죠. NGC 4993에서 두 개의 중성자별이 충돌했고 모든 게 엉망이 됐는데, 70개가 넘는 관측소가 7대륙과 우주에서 충돌의 여파를 추적했습니다. LIGO는 중력파를 감지했는데, 수영하는 사람이나 배가 물에 파동을 만드는 것처럼 움직이는 물체가 공간에 파문을 일으키는 겁니다. 천문학자들이 처음으로 충돌하는 중성자별에서 나오는 중력파를 감지한 순간이었는데, 파동의 크기와 주파수가 급증하면서 두 별이 안쪽으로 나선형으로 돌며 충돌했죠. 데이터를 꼼꼼히 분석한 천문학자들은 관측한 중력파와 양립할 수 없는 상태 방정식들을 배제했고, 이 덕분에 TOV 한계를 태양 질량 2.01에서 217 사이로 좁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
PSR J209552-0607이라는 중성자별은 질량이 태양의 2.35배로 제한된 TOV 한계를 초과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흔히 그렇듯 악마는 세부 사항에 있는데 가장 단순한 TOV 한계는 회전하지 않는 중성자별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성자별은 회전하고 있어서 한계를 조금 더 높여주죠. 2017년 충돌한 두 중성자별의 합산 질량은 태양의 2.8배로 TOV 한계를 명백히 넘는데 중성자별이 이 한계를 초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총 질량이 TOV 한계를 넘으면 축태압조차 충분히 강력한 안전망이 아닙니다. 모든 별 속에 숨어있던 지킬과 하이드의 영원한 대결에서 지킬이 패배하는 거죠. 한 가지 방법은 중성자가 압축되면서 쿼크의 바다로 터져나와 쿼크별을 만드는 건데 계산 결과 스트레인지 쿼크로 이루어진 물체가 가장 안정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두 쿼크별이 충돌하면 쿼크 너겟이나 스트레인질렛이라 불리는 덩어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질량이 100g에서 100kg 사이입니다. 스트레인지 쿼크는 천문학적 좀비 같은 존재로 닿는 모든 걸 스트레인지 물질로 변환시키는데 한때 암흑물질 후보로 여겨지기도 했죠. 천문학자들은 쿼크별이나 쿼크 너겟을 본 적이 없지만 남극 깊은 곳에 아이스큐브 같은 실험이 쿼크 너겟이 대기에 떨어질 때 생기는 아원자 파편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충돌하는 중성자별이 쿼크별로 붕괴하지 않는다면 가능한 대안은 단 하나뿐인데 바로 블랙홀입니다. 블랙홀은 중력이 별의 마지막 결정적 전환점을 깨뜨릴 때 생기는데 지킬이 더 이상 하이드를 통제할 방법이 없어서 패배를 인정해야 하죠. 별의 중심부가 완전히 붕괴되면서 모든 질량이 무한히 작은 점인 특이점으로 압축되는데 여기서는 물리법칙 자체가 깨지게 됩니다. 공간과 시간이 존재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우리가 일어나는 일을 설명할 능력도 사라지는데 적어도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반 상대성 이론만이 유일한 프로그램은 아닌데 양자역학이 백색 외성과 중성자별이 한 걸음 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아름답게 설명하거든요. 문제는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악명 높게 논쟁을 벌인다는 점인데 우주를 설명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어서 둘 다 옳을 수 없습니다. 흥미롭게도 중성자별이 그 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2017년 충돌 사건인 GW170817에서 천문학자들은 처음으로 중력파와 빛을 같은 천체의 현상에서 동시에 봤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나온 여러 종류 신호를 받는 걸 다중 메신저 천문학이라고 하는데 GW170817은 현대 천문학 도구로서의 대비였죠. 중력파가 도착하고 2초 뒤 천문학자들은 감마선 폭발의 뜨거운 섬광을 정확히 같은 하늘 위치에서 목격했는데 두 신호 사이 간격이 천문학자들에게 중력파 속도를 알려줬습니다. 이 초 간격은 일반 상대성 이론이 예측한 속도와 일치했고 여러 대한 중력 이론을 배제하는 데 도움을 줬죠. PSR J2033-78171-5라는 삼중성계도 또 다른 시험을 제공하는데 이 독특한 시스템은 중성자별과 백색외성 쌍이 서로 공전할 뿐만 아니라 함께 또 다른 백색 외성 주위를 도는 겁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이 얽힌 궤도 형태에 대해 강력한 예측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모든 시험을 훌륭하게 통과했죠. 하지만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은 압박을 가하면 일반 상대성 이론이 양자역학보다 먼저 깨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아마 우리가 일반 상대성 이론이 깨지는 걸 아직 못 본 건 극심한 고통 속에서 본 적이 없어서일 겁니다. 그게 바로 중성자별 중심부를 만드는 것이고 올바른 상태 방정식을 찾는 게 새로운 물리학을 위한 비옥한 사냥터인 이유죠. 양자 중력에 관한 일부 이론은 제한된 범위의 상태 방정식과만 호환되는데 그 상태 방정식들을 배제하면 해당 양자 중력 이론에도 큰 빨간 십자가를 그을 수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2024년 여름 이 전선에서 큰 진전을 이뤘을지도 모르는데 바르셀로나 우주과학연구소의 알레시오 마리노가 이끄는 팀이 예상치 못하게 차가운 중성자별 3개를 찾아냈거든요.
중성자별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식어가는데 열을 직접 우주로 잃거나 중성미자가 일부 에너지를 빼앗아 가면서죠. 이 열 손실 속도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과 상태 방정식에 직접 지배되는데, 마리노 팀은 찬드라와 XMM 뉴턴 우주 망원경을 사용해 새 중성자별에서 생성된 X선을 연구했습니다. 중성자별이 뜨거울수록 더 많은 X선을 생성하는데, 이 새 중성자별은 비슷한 나이의 다른 중성자별들보다 10배에서 100배 사이로 더 차가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불일치는 너무 극적이어서 즉시 가능한 상태 방정식의 4분의 3을 배제했고, 여러 가능한 양자 중력 이론도 함께 사라졌죠. 이것은 중성자별이 우주를 이해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데, 결국 그들은 궁극의 물리학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지러운 상황을 만들어 평범한 물질의 힘줄을 긴장시키면서 말이죠. 우리가 중성자별이 처음 제안된 지 100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중성자별은 여전히 수수께끼 같고 신비로우며 중요한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망각의 경계에 서 있는 천체로 평범한 물질을 비범한 존재로 강요하는 극한의 실험실이죠. 중성자별의 내부를 이해하는 것은 현실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는 것과 같은데, 그렇다면 도대체 우주는 무너지기 전까지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여전히 별들 속에 숨어 있고, 우리는 이제 막 그 비밀을 풀기 시작했을 뿐입니다.